지금 이 영상 보시면 이런 예적금 말고 다른 상품들로 갈아타야겠다, 그 다음에 선택지가 뭐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적금 만기되시는 상품들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튼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5가지 상품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예적금보다 약간 더 수익을 볼 수 있고 약간 더 리스크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는 5가지예요. 5가지 상품들. 첫 번째는 이제 CMA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행어음이 있고, 세 번째 MMF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장외채권, 다섯 번째는 단기 채권형 펀드,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아주 기초가 되는 영상이에요. CMA 통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0% 활용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좀 길겠죠? 누워서 듣지 마시고 앉아서 들어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MA 통장 기본 상식부터 6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CMA 통장은 매일 이자를 줍니다. 근데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일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CMA 통장 가입을 했다 그러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뒤부터는 이자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CMA 통장을 어디서 가입하냐 이런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증권사 앱에 가입하면은 CMA 통장이랑 다른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까지 다 한꺼번에 생기실 거예요. 혹은 그런 거에 예민하게 체크를 빼버렸다 하면 CMA 통장만 생기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CMA 통장 따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CMA 통장은 증권사의 기본 통장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신한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명품 CMA 상품을 따로 만들어내 가지고 CMA 계좌랑 이 체크카드랑 연결돼서 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자동이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증권사별로 다르니까 알아두셔야 될 거는 CMA 통장을 따라서 체크카드도 만들 수 있구나, 이 점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영상 뒤에서 얘기 드릴게요. 한 세 번째, CMA 통장 중에서는 거래가 가능한 통장이 있고 CMA 통장만으로는 주식 거래가 안 돼서 CMA 통장이랑 위탁 계좌가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계좌 번호가 뭐 땡땡땡 01 CMA 계좌, 땡땡땡 02 뭐 위탁 계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체할 때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CMA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돈이 이체한다. 그럴 때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500원, 많게는 1,000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CMA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는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CMA 통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손실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IMF 때 대우증권 CMA 보유하고 있었다 하면은 손실을 겪었을 수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근데 97년도에 투자를 하진 않았으니까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다, 코로나가 터졌다, 뭐 고금리가 왔다, 부동산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다 지나왔음에도 CMA 통장에서 투자했던 것들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IMF 때 정도 있었다, 이겁니다. 여섯 번째, CMA를 투자하는 방식은 약정식이랑 수시 입출금식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정식은 약속했다, 약속해서 정해놨다, 그런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돈을 묶을 때 혹은 뭐 적립식으로 그냥 딱딱딱 돈을 넣을 때, 이럴 때는 약정식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수시 입출금식은 말 그대로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언제든 빼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내가 CMA 통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래서 주식 매도한 다음에 CMA 통장 들어온 돈을 다시 내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주식은 바로 이제 매도한 다음에 바로 현금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주식 거래를 했을 때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주식 거래한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하루 정도면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6가지 기본 상식을 짚어봤습니다. 구분 조금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머니하이의 생각을 좀 첨언을 해서 CMA 금리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권사 이용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 드려볼게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4대 증권사에서 투자를 해주세요. 일단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안전지향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만 안 된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요? 그럴 바에는 예금하죠. 이거 벌써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4대 증권사로 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증권사가 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한 30곳 정도는 내가 그 증권사 가입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CMA 통장은 기본 통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30곳의 증권사 대부분 다 CMA 통장이 있습니다.
99.9% 있어요. 다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큰 4대 증권사에서만 가입하기를 권장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지향적인 투자자라서 이거 다 불안해 하실 거니까. 4대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가한 초대형 IB를 4대 증권사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실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은 이곳에 합류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부 인가를 받으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증권사들은 돈이 많아요. CMA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망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24년 5월 현재 금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은 CMA 검색을 해봤을 때 네이버 통장 말고 미래에셋증권 바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3.45% 정도 이자를 가질 수 있어요. KB증권은 3%, NH투자증권은 영업점에 방문한다는 기준으로 3.47%짜리 상품도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3.3%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CMA 금리 얘기 드리면은 그러면은 미래에셋증권이나 NH투자증권에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약간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CMA 수익률은 자주 바뀌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작년 12월에 발표하고 9월에 또 발표하고 이러면서 금리를 높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요. CMA 통장에 내가 1,000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5% 이자를 적용받지만 어떤 때는 수익률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수시 입출금식 같은 경우는 수시로 돈을 뺄 수 있다 보니까 계속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매월 리뷰를 할 때 금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높은 금리인 상품에 계속 가입을 해둬야겠다. 그러면 수시 입출금식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구분되셨죠? 약정식으로 해야겠죠. 돈을 묶어놔야 되니까. 그 금리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상식이랑 CMA 통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내가 수시 입출금식으로 할지 약정식으로 할지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색해가지고 금리 높은 거 무조건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디테일한 것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첫 번째 이겁니다. CMA 통장은 CMA 종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CMA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플러스 1, 2 정도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 4가지 안에서 투자를 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RP형, 두 번째는 발행어음형, 세 번째는 MMF형, 네 번째는 랩형이 있습니다.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행어음형 금리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걸 더 추천드려요.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미는 상품들을 보면 MMF형을 밀려고 하는 추세예요. 주의사항부터 얘기를 하면은 CMA 통장 MMF형으로 가입하면 확정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아니고 과거 12개월 동안에 어떻게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괜찮겠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위험 상품 리뷰 컨텐츠를 보시면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 있고 시장 금리는 조금 떨어져 있고 과거 12개월은 아주 고금리였고 앞으로 12개월은 좀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MMF형으로 가입을 하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수익률이. 이 부분이 주의사항이에요. 제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RP형이나 발행어음형 중에서 고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디테일하게 따지면 RP형 같은 경우는 국채 같은 안정적인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주 짧고 이자를 받는 주기도 되게 짧아서 안정적인 곳에만 투자를 해요. 반대로 발행어음형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4대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랑 미래에셋증권 비교한다고 하면 정부가 더 안정적이겠죠? 정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상품들이요. 안정성을 굳이 따지자고 하면 RP형이 높습니다. 그치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발행어음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4대 증권사는 거대 증권사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인가한. 만약에 RP형이랑 발행어음형 비교를 해봤는데 둘 다 금리 차이가 없다, 수익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발행어음형으로 가입해 두시면 추후에 수익률이 변동됐을 때도 좀 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발행어음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증권사가 크기도 하고 수익률도 조금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구분이 거의 되셨어요. 마지막 한 코스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대리님한테 CMA 통장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CMA 통장은 활용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산관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상금용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투자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CMA 계좌는 비상금을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상금이라고 하면 내가 이번 달에 월급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50만 원은 저축을 하고 150만 원 생활비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결혼식이 토일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잡혔다. 5만 원씩만 해도 막 20만 원, 30만 원 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생활비가 오바된다. 그래서 비상금에서 꺼내 써야겠다. 그럴 때는 수시 입출금식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비상금 관리를 할 때. 다 아셨죠? 수시 입출금식 CMA 통장을 가입을 해서 수시로 돈을 빼써서 내가 월급 관리 그 틀이 안 무너지게 이럴 때 관리할 때는 좋겠죠. 근데 이제 비상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비상용 목돈으로 해가지고 목돈을 그냥 탁 묶어놔야겠다. 이럴 때는 수시 입출금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 될까요? 약정식으로 해야겠죠. 돈을 묶어놓고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때 해지를 해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상금의 어떤 활용처에 따라서 수시 입출금으로 할지 약정식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이자를 주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쉽죠. 두 번째, CMA 계좌는 투자용으로도 활용을 해요. 기본 통장이라고 했고 처음에 기본 상식 얘기할 때도 어떤 CMA 통장은 합쳐져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더라.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더라. 그런 계좌예요. 기본 계좌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은 대출을 하는 곳이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돈을 좀 굴리는 데예요.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CMA 계좌를 거쳐서 투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증권사 수수료가 더 중요해져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금리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용도로 CMA 계좌를 쓰고 있는데 이 투자를 했을 때 수수료가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별로 머무르지도 않는 이 CMA 통장에서 수익을 봐봤자 얼마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용도로 CMA 계좌를 쓴다고 하면은 수수료가 더 중요하다. 금리도 물론 높으면 좋겠지만 수수료가 더 중요하다. 증권사 수수료가. 이렇게 활용 방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CMA 통장을 막 엄청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산이 막 이만큼 불어나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주춧돌이 되는 기초 공부를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의 CMA 통장이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두 번째, 금리라는 것도 변동이 되는구나. 세 번째, 투자처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ETF를 통해서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 방향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기초를 이렇게 탄탄하게 해두면.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매월 저위험 상품들 CMA 포함해가지고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나올 때도 뭐 CMA가 괜찮으면은 또 설명드리고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했고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들은 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실 분들, 뭐 적금 만기가 된다거나 하신 분들은 요거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3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3개는 뭐냐면 발행어는 뭔지 설명드릴 거고 안전한 건지 설명드릴 거고 실제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내가 이거 그냥 한번 투자해보자, 연습 한번 해보자, 10,000원, 100,000원 여기 투자해보자 이거 하실 수 있게 완벽하게 영상 만들 테니까 요것만 들어두세요. 짧습니다. 첫 번째, 발행어음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발행어음은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래서 발행이란 말이 붙어요. 증권사에서 발행한 상품이어서 발행이란 말이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음은 뭘까요? 어음은 예를 들어서 머니하이가 운영하는 안지양 법인에서 유튜브 편집하는 회사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편집회사에 10편 영상 편집해주면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종이에다 100만 원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준 거. 이게 어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금통장 보신 적 있나요? 예금통장 실물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맡긴 돈 1,000만 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몇 월 며칠에 이자랑 함께 주겠다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프린트 많이 해줘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 증권사에서 만든 얼마 주겠다고 써져 있는 계약서가 발행어음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안전한가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댓글도 많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비율을 이렇게 들었어요. 매일 전교 1등하는 친구가 꼴찌할 확률이 발행어음이 망할 확률이다. 이렇게요. 매일 1등하는 친구가 뭐 좀 못해가지고 2, 3등은 할 수 있어도 아예 꼴찌할 확률은 정말 적을 거예요. 근데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건 국가에서 인증받은, 국가에서 허락한 증권사 4곳만 할 수 있어요. 충분한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넘어간다? 그럼 진짜 대한민국은 IMF 이상의 이런 위기가 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발행어음은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만큼 위험하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 상품은 이런 식으로 유통구조가 되어 있어요. 운용사라는 곳에서 상품을 만들고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소비자가 가져가요. 근데 이제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운용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증권사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그냥 팔아. 이런 느낌이에요. 이마트에서 농심 라면 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마트 자체에서 PB 상품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명드릴게요. 아래는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 설명이에요. 자기 자본의 200% 이내에만 발행어음을 발행한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발행하지 않는 상품이다. 우리 망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위험 등급을 보면은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위험 등급이라고 되어 있고 참고로 달러나 금 투자가 보통 위험이라고 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이 신용 등급 AA 등급이어서 저위험으로 책정되어 있다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AA- 등급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는 안 망할 것 같아서 장기 우량 투자하면서 이런 데는 이제 투자 안 한다. 망할까봐. 이러면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증권사 앱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어음은 약정식이랑 수시 입출금식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 약정식은 예금처럼 목돈 넣는 거고 수시 입출식은 자유적금이랑 비슷해요. 내가 넣고 싶을 때 넣고 빼고 싶을 때 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이제 수시 입출식으로 내가 발행어음을 투자하겠다 이러면은 CMA 통장을 가입하고 CMA 통장 운용하는 방식을 발행어음에다 투자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금처럼 목돈을 좀 넣겠다 이러면 약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약정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 이런 걸로 들어가셔야 되고 약정식 발행어음 메뉴를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해요. CMA 통장에서 발행어음 바꾸는 거랑 발행어음 목돈 넣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댓글 진짜 10개 넘게 봤어요. 이거 꼭 이제 구분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발행어음만 활용하시더라도 예금보다 훨씬 괜찮고 아무 조건도 없어요.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돈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10,000원, 20,000원 해보세요. 그리고 토스에서 요즘에 특판을 많이 해요. 점유율을 넓히려고 특판을 많이 하니까 토스 정도는 가입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토스도 없다? 2023년이랑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2023년에는 토스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음 영상도 예적금 탈출하시고 조금 더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들로 가져올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안입니다. 이제 아실 거예요. 2023년은 은행 예적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1980년대에 잘 나갔던 재테크 방식이 2023년에도 잘 나간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은행 예적금만큼 안전하고 수익률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세상에 진짜 뭐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은행 예적금 하라고. 수익률 낮은데도 그냥 돈 맡겨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은행 예적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거기가 파산한다, 위험한다 라고 하면 결국에 돈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 예적금만큼 리스크는 아주 낮은데 최근에 최고 수익률 4.3%를 찍은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2개 영상이랑 오늘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예적금을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상품은 뭐냐면 MMF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만 아시면 예적금에 방치했던 목돈들을 아마 안 넣게 되실 거예요. 소중한 내 돈에 관심을 주세요. 증권사 직원하실 게 아니니까 3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MMF가 뭐길래 예적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지, 두 번째는 실제 투자할 때 주의사항, 세 번째는 어디서 투자하는지 실제 화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첫 번째, 왜 MMF가 예적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지, MMF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23년 7월 기준으로 모든 MMF를 다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1년 수익률이 4.3% 우리 자산운용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MMF는 투자라고 했잖아요. 예금은 돈을 그냥 맡기는 거고 만기가 없어요. 얘는 따로. 투자예요. 투자는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1년 수익률이 4.3%로 적혀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최근에 1년 동안 금리도 오르고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MMF에 투자했을 때
잘했다 이런 뜻이지 앞으로도 4.3%를 똑같이 준다 이건 아니에요. 예금이랑 다르거든요. MMF는 더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 초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MMF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돼가지고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삼성의 어떤 MMF를 보니까 수익률이 6.2%나 됐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인 상품이니까 일반인이 가입하기는 어렵지만 MMF라는 상품이 큰 수익률도 줄 수 있구나.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생 평균의 연평균 수익률을 한 0.5%, 1% 정도만 올리더라도 나중에 은퇴하게 됐을 때 혹은 뭐 경제적 자유를 잃을 때 남들보다 20%, 30%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지금은 0.5%, 1%로 작아 보이지만 복리로 굴러가서 나중에는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죠. 작은 것부터 해야지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궁금한 안정성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MMF 같은 경우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를 해요. 초단기 채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채권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의 채권 이런 데다가 짧게 돈을 빌려주고 짧게 돈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MMF가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은행 예금보다 MMF가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 그냥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가 5천만 맡겨. 그러고 나서 새마을금고 망한다 이러면 막 불안해. 실제로 망하게 되면은 만기가 예를 들어서 7월 10일인데 이거 돈 맡겨놓고 나서 망해버려가지고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돈 찾아야 되고 혹은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인수하고 뭐 이런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돈 찾아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손실 리스크가 생겨요. 근데 MMF는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다양하게 투자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분산 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냥 예시로 MMF 하나에 투자처를 이제 가져왔어요. 이렇게 채권도 있고 어음도 있고 은행 예금 같은 이런 단기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냥 리스트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뭐 우리가 들어봄직한 회사들이 다 있죠. 뭐 현대카드, 뭐 한국남부발전, 뭐 한국증권금융 이런 데 그냥 다 공공기관입니다. KB증권, 뭐 농협중앙회 이런 데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뭐 어음도 있어요. 뭐 우리금융 어음이라든지 삼성카드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망하진 않겠지만 새마을금고가 망하면은 내 돈이 다 묶여버리니까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분산 투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 하나 하는 것보다 지금 이런 MMF에 투자를 하고 예금도 섞여 있고 공공기관 채권들도 섞여 있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더 뭐 얘기할까 했는데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 친구들 단톡방에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익률이 이제 평균적으로 예금보다 높다. 최근에 뭐 4.3%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 그 다음 이제 안정성은 지금 이제 믿을만한 국가나 이런 데다가 짧게 돈을 빌려주고 짧게 회수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분산 투자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설명하면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재테크 유튜브를 볼 정도면은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느낌일 텐데 다른 친구나 가족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 느낌은 아닐 거예요. 이제 주의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MF가 뭔지 이제 아셨고 해봐야겠다 생각도 드셨을 텐데 실제 주의사항까지 아셔야지 좀 더 괜찮겠죠? MMF의 가장 큰 리스크는 손실이 된다 이거보다는 출금이 늦게 된다 라는 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00년도, 01년도 뭐 카드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IMF 때, 요런 때는 MMF에 이제 자금이 다 나가 버려가지고 늦게 출금 신청하신 분이 좀 늦게 찾는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니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조치를 해놔서 요즘에는 그럴 일이 더 적어지긴 했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금이 큰 MMF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규모가 이만큼 크다. 그럼 나는 요만큼 투자를 하니까 찾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펀드 규모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화면 보면 1000억짜리 뭐 최소한 1000억 이상 정도 MMF에 투자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근데 뭐 한 100억만 돼도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1000억이라고 그냥 할게요.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펀드 투자를 안 해보셨으면 출금 신청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펀드는 그래요. 환매에 시간이 걸립니다. 즉각적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CMA나 어떤 정기예금 뭐 해지하는 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시점에 따라서는 다음날 혹은 이틀 뒤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한국포스증권 자료예요. 세 번째는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 들어는 두세요.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MMF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MMF가 있는데 4%짜리 채권을 사뒀어요. 한전채 이런 거 사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4% 수익률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겠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4%짜리 채권들이 점점 없어져요. 3%, 2%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4%짜리 돌려주고 3.8% 돌려주고 3.7%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점점 이렇게 나빠지겠죠. 때문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 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MF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때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요즘 고금리 상태인 건 아시죠? 고금리 상태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MMF에 넣기에. 근데 이제 앞으로 7월 13일자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막 단기간에 다음 달에 갑자기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MMF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또 낮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조금 적게 보게 되는 건지 전액 손실이 난다거나 이럴 확률은 앞에 설명드렸지만 매우 낮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MMF 같은 경우는 국공채에 투자하는 MMF가 있고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현대카드나 KB증권 이런 우량한 채권들까지 섞어주는 MMF도 있고 종류별로 조금 달라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만기까지 기다려서 이자를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고 중간에 팔아서 초과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MMF도 있어요. 이런 종류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왜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마 여러분이 네이버나 유튜브에 MMF 검색하면은 자료들이 뭐 이런 막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최근 경제 상황에 수익률이 괜찮았나? 안정성이 괜찮나? 규모가 어떻나? 뭐 이 정도쯤입니다. 제가 이거는 카페에 매달 한 번씩 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실제 화면을 녹화해가지고 넣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NH투자증권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 우리 PD님도 이제 MMF라는 거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PD님 화면을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댓글에 PD님 응원하는 댓글이 가끔 있던데 PD님 응원해주세요. 여튼 설명을 드리면 증권사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3단 표시, 메뉴 표시 누르신 다음에 상품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뭐 투자나 이런 거 말고 상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펀드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펀드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펀드 찾기를 눌러주세요. 아주 불편하게 돼 있을 거예요. 찾기 어려우실 텐데 펀드 찾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 파트 들어가시면은 NH투자증권 기준으로 전체 파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MMF라는 걸 넣고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은 NH투자증권을 보면은 수익률이 낮은 펀드만 나올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MMF가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면이라는 상품을 사려고 CU에 갔을 때 보이는 상품들이랑 이마트에 갔을 때 보이는 상품들이 다를 거예요. CU에는 뭐 농심 신라면이랑 뭐 진라면 이 정도밖에 없었다 하면은 이마트에는 뭐 다양한 게 엄청 많잖아요. 라면 코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펀드를 만드는 곳이랑 펀드를 유통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의 MMF를 검색해봤는데 수익률이 좀 낮은 것들밖에 없었다 하면은 다른 증권사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KB증권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4.3%짜리도 보이죠. 물론 얘는 오프라인에 막 방문해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법인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클릭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진짜 하기 직전인 거죠.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3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MMF로 왜 대체할 수 있는지, 그 다음 2번째 주의사항 설명드렸고 실제 화면까지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도 2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에서 약속을 드리니까 더 열심히 이게 지키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MMF 1년 수익률 기준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뭐 규모나 이런 것들 다 따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2번째 약속 드릴 건 지금 시점에 경제 위기, 금리 인하 이런 시점에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를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안정성은 꽤 높고 초과 수익률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처가 될 거예요. 이게 2가지 약속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딱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이 영상 보시고 증권사 앱에서 검색 좀 해보세요. 30초만 투자해보세요. 그냥 증권사 앱에서 그냥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보는 거. 투자하라는 뜻도 아니야. 눌러봐.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 예금 만기되고 하셨을 때, 아, 맞아. 머니아이라는 애가 이런 얘기 했었지. 나 그때 들어가 봤었어. 기억이 나. 하고 실제로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해보세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적금만 안 하시고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돈 걱정 90%는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편하려고 아무 걱정 없는 적금을 하면 나중에 노후가 처음 됐을 때 65세 때 말고도 뭐 75세, 85세 돈 굴릴 때 그때도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수십 년 뒤에도 계속 예금 이자율을 높게 줄 수 없으니까. 이건 다 아시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대표적인 적금 탈출용 상품이에요.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아무 조건도 없는 점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적금 가입하려고 여러분들 막 특판 찾고 그러시면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팔아야 된다든지 혹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비용이 청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따져보면 실질 수익률은 예적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장외채권은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6.4%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두 개를 가져왔어요. M캐피탈이라는 장외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의 세전 수익률이 6.4%예요. 그리고 세후 수익률이 5.4%가 정도가 됩니다. 지금 14일 기준으로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4.5%예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없고 실질적으로 한 2% 정도 더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M캐피탈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 계열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몇 달 전에 있었어요. 이 회사가 A- 등급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이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제 A 등급 정도의 상품들을 저위험으로 분류를 해요. 신용등급 A- 오른쪽에 보면은 저위험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공공기관의 채권을 가져와 보면은 그 밑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건설채권 727 뭐 이런 채권이 있죠. 얘는 아래 써져 있다시피 신용등급이 AAA 등급이에요. 초저위험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수익률이 4.6%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만 투자를 하셔도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다달이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꼬박꼬박 이렇게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지를 훨씬 더 넓히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막 재테크 막 한다고 해서 적금 특판 엄청 가입하고 신용카드 막 5개 10개씩 쓰고 있고 보험도 이상한 거 막 가입해 있고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 근데 이 영상 보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미래에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시겠죠? 근데 이제 장외채권이란 걸 제가 영상에서 한 2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뭔지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다 알고 투자하셔야 되니까 설명드릴게요. 장외채권이 뭐냐? 장외채권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은 만기에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돌려줘 하는 게 돈 받을 권리, 채권입니다. 근데 이 채권을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채권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장외채권의 가격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증권사에서 개별로 묶어서 파는 상품, 이게 장외채권입니다. 용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떤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한다든지 NH농협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그 은행의 어떤 예금이다 이건 알지만 뭐 NH1934 이런 적금이다 이런 식으로 상품명까지만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장외채권도 마찬가지로 따져야 될 건 조금 더 있지만 이런 예금이랑 거의 비슷한 상품이에요. 대신 한 번도 투자를 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 예금이랑 다르게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장단점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예적금보다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공기관의 채권들, 캐피탈이나 이런 금융회사들의 채권들, 이런 회사들은 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골랐을 때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보다 그냥 그 은행에 채권을 샀을 때 조금 더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기가 다양해요. 예금을 가입하려고 보면은 길게 가입하고 싶은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더 짧게 가입하고 싶은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채권들은 뭐 1년짜리, 2년짜리, 뭐 1년 반짜리
이런 식으로 만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기의 상품들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내가 270일 이렇게 빌리고 싶다 해가지고 딱 그렇게 맞는 채권을 찾는 데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조금 더 선택지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기도 합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경우도 있고 3개월마다 주는 경우도 있고 다달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놨죠. 꼬박꼬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더 중요하겠죠. 안전지향 투자자인데 단점을 모르고 투자한다? 그럼 안 돼요.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단점을 모른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단점을 모른다, 자동차 운전은 무조건 좋은 거야 하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단점을 아니까 안전벨트도 하고 보험 가입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발품을 팔아야 돼요. 이 장외 채권들은 증권사에서 만들어낸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여기 은행에서는 어떤 예금 있고 여기 은행에서는 어떤 예금 특판하고 이렇게 발품을 파는 것처럼 증권사들에서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파는 장외채권이랑 키움증권에서 파는 장외채권이랑은 달라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채권을 이렇게 쪼개서 상품화한 거고 키움증권에서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상품화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갔을 때 똑같은 돼지고기여도 이 정육점에서 한 거랑 저 마트에서 한 거랑 조금씩 뭔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게 단점입니다. 시간이 드니까 단점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상품들 설명했을 때 이제 M캐피탈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A-고 수익률은 얼마다.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채권은 신용등급이 AAA 등급이고 트리플 A 등급이고 수익률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 요거는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일단 차고 하는 겁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사실 어떤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 채권을 모두 다 못 돌려받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청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건데, 어쨌든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채권은 회사가 망했을 때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다음에 해봐야지 하고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시면은 분명히 예적금 말고 다른 선택지도 갖게 되실 겁니다. 노후 준비나 어떤 목돈 굴릴 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최근에 영상들 조회수가 좀 높아졌어요. 저희 PD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안전지향적인 투자, 안전지향적인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에 검색하든 유튜브에 검색하든 안전지향적인 뭔가 이런 재테크를 얘기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지 알아요. 뭐 예적금을 하고 나서 이거 외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투자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이제 예적금 하다가 갑자기 주식, 코인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적금 하다가 조금 이제 위험한 거, 조금 이제 수익률 더 주고 조금 위험해지는 거, 이렇게 단계별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건 최근에 채널에 유입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적금 만기가 되거나 혹은 뭐 예적금에서 갈아탈 것들 고민을 할 때 그때 어떤 걸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지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기 채권형 펀드예요. 다시 단기 채권형 펀드입니다. 2번 강조드렸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댓글에서 왜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냐, 왜 이거 뭐 결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증권사 앱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저희 안지향 블로그 오셔가지고 단기 채권, 단기 채권형 펀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정보도 정리를 해놨어요. 유튜브에서 막 뭐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대로 유튜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욕먹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악플 한 300개 정도는 받아봤어요. 여튼 딴 얘기가 좀 길었죠. 단기 채권형 펀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뭐 구체적인 상품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에 이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단기 채권형 펀드들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이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들에서도 운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적금보다 수익이 뭐 많게는 뭐 1%, 뭐 적게는 뭐 0.1%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1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4.5%에서 한 5%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연금 설명을 할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연금저축 펀드나 이런 데도 그냥 이제 예금으로 막 굴리는 것보다 이런 단기 채권형 펀드를 넣어두면은 좀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좀 더 좋아지고 이게 수수료도 적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괜찮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거든요. 연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예적금 하다가 이런 단기 채권형 펀드로 넘어오면은 수익이 좀 더 늘어나는구나 이해되셨을 거예요. 장점이죠, 장점. 뭐 다른 장점들도 좀 더 얘기하자면 이 단기 채권형 펀드들은 무슨 조건 이런 게 없어요. 수수료만 좀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협, 뭐 신협, 새마을금고, 뭐 농협 이런 데 가시면은 뭐 조합을 가입을 해야지 이런 뭐 세금부대 저축을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뭐 이제 가입할 때 뭐 앱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첫 월급 될 때만 된다든지 혹은 뭐 금액 제한이 뭐 이제 한 번에 넣을 때 3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있다든지 뭐 심하면은 카드 가입도 해야 되고 혹은 뭐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매달 얼마씩 보험료로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수수료만 뭐 0.2% 이렇게 감당을 하면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반영돼서 수익률이 이만큼이다 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5% 수익이니까 거기서 또 수수료를 빼가지고 이만큼 수익률만 나오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가 다 반영이 돼서 수익률이 요만큼이다 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장점이 설명되셨죠? 정리를 하자면 조건이 없다, 수익률이 괜찮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이걸 더 활용하고자 하면은 뭐 연금저축 펀드나 혹은 뭐 ISA 계좌에 비슷한 것도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비과세 계좌들도 활용을 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해볼만 하겠죠? 근데 이제 무슨 말 하실지 벌써 들려요. 그렇게 1%나 수익을 더 주면은 이게 엄청 위험한 거 아니냐. 그쵸? 안전지향적인 머니하이를 찾아오셨으니까 분명히 물어보실 질문이에요. 거의 90%는 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건가요? 뭐 예전에는 뭐 어땠나요?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런 펀드들을 평가하거나 할 때 50년 전에도 있었고 뭐 IMF 때 어땠다, 그다음 뭐 예전에 뭐 고금리 시대 때 어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펀드도 상품이다 보니까 뭐 만들어진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다, 5년 됐다 이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때 자산운용사에서 이 펀드를 잘 운용했을지 안 했을지를 딱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안전성을 체크를 할 때 펀드들에는 투자 설명서를 꼭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뉴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펀드 판매를 하는데 불안전 판매를 해서 은퇴하신 분이 은행 창구에 와가지고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이 펀드가 위험한 건지 모르고 그냥 은행원이 예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해가지고 막 사인해가지고 가입하고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설명서라는 걸 만들어줘요. 물론 아마 읽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채권형 펀드의 투자 설명서 한 부분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맨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이제 작성 기준일이 24년 1월 2일이고 투자 위험 등급이 6등급이 되어 있어요.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원래 5등급이었는데 6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보면은 표시되어 있는 게 매우 낮은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매우 낮은 위험.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를 이제 배워 나갈 때 매우 낮은 위험에서 낮은 위험으로, 낮은 위험에서 보통 위험으로, 보통에서 다소 높은 위험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적금만 하셨을 테니까 그런 분들이 이거를 해보면은 딱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안전한 상품입니다. 근데 이것도 매우 낮은 위험이라는 것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비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밑에 이런 매우 낮은 위험일 때 어떤 정도인지를 또 이제 투자 설명서 같은 데서 첨부를 해놨어요. 한 귀퉁이를 가져와서 보자면 맨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써있죠.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한테 적합한 상품이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수익률이 좀 더 좋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예적금 수준의 안전성이에요. 다시 예적금 수준의 안전성입니다. 2번 강조드렸어요.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예적금 수준으로 안전합니다. 3번 얘기 드렸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다 싶으실 거예요. 뭐 주변에 뭐 증권사 직원이 있거나 은행 직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런 6등급짜리 펀드가 어떤 펀드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게, 그럼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정된 금리가 아니니까 예적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펀드가 출시된 이후에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펀드 사이트나 이런 데 확인을 해 보시면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은 회색 선이 보통 예적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적금도 뭐 엄청 괜찮은 예적금이 있을 거고 엄청 이제 별로인 예적금이 있을 거죠. 이걸 이제 평균을 낸 선이에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수익률 낸 게 한 3.5%에서 4%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아마 이제 언제 이 차트를 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파란색 선은 이 펀드의 수익률이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 수준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 정도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간 동안에 파란색 선이 유리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이게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고, 1년 전에 이제 신협에 특판이 있었어요. 신협 특판 예금 이자가 4%에서 한 4.1%였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우리 동네에서는 5%짜리를 했다. 수협 이런 데서 5%짜리 했었다. 이럴 수 있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높여가지고 예금을 판매했던 그런 곳에서 최근에 우리 은행 망할 것 같으니까 이 예적금 좀 해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문자도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에 1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뭘 가입할까 보면은 신협특판 예금이자가 4%에서 한 4.1%였고, 근데 이런 채권에 만약에 1년 전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지금 한 4.7% 정도의 수익을 얻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딱 봐도 이런 신협 가입하려고 하면은 여러 조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펀드는 별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뭐 단점이 아예 없냐? 그건 아니에요. 단점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점은 첫 번째는 일단 펀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뭐 0.1에서 한 0.2% 정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소개했던 뭐 금리 ETF나 아니면 뭐 단기 채권형 ETF들은 수수료를 훨씬 더 적게 부담을 하면서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단기 채권형 펀드는 당연히 이자소득세를 떼가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연금 계좌나 이런 데 활용을 하시면은 이런 세금도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냐 고정되어 있지 않냐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런 예적금 같은 경우는 딱 가입을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고정되잖아요. 근데 이런 펀드들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가입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폭이 뭐 주식이나 코인처럼 뭐 어제 가입한 사람이랑 오늘 가입한 사람이랑 막 10% 20%씩, 많게는 막 50%씩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머니하이가 4.7%라고 얘기했으니까 5월에 가입해가지고 또 내년에 4.7%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냥 평균적인 예금이자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확률이 높겠구나. 다시 확률이 높겠구나, 2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펀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써놨는데 블로그에는 뭐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도 써놨어요. 그래서 광고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 드리지만 이런 채권형 펀드는 엄청 다양해요. 수십 가지 중에서 고를 만한 애들, 딱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나 제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했을 때 막 크게 막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듣게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블로그엔 써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리고 5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단기 채권형 펀드들도 비교하는 글도 써놨어요. 아주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에 교보증권에서 특판이 나왔어요. ELB라고 하는데 이 ELB라는 상품이 원금 손실 없이 5.7%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벌써 듣기만 해도 하기 싫죠? ELB가 뭐야 싶죠? 이 특징이 원금 손실이 없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저위험 상품 리스트에 넣을 만큼 공부도 좀 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워두시면은 두고두고 써먹으실 거예요. 예적금 하다가 주식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저위험 상품 중에 하나 연습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투자해보시고 또 그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ELB라는 걸 딱 이해하고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ELB 영어로 ELB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ELS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알아둬야 돼요. ELS 투자하지 마세요. 한 1년 전쯤에 홍콩 ELS 이런 거 투자하지 말라고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콩 ELS 얼마 전 난리 났죠.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긴 한데 여튼 이런 ELS랑 ELB랑은 아주 다른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금 손실 없는 ELB로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이제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ELB가 영어로 Equity Linked Bond 이런 단어예요.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알파벳 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E가 equity란 뜻인데 이 equit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주식, 뭐 보통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ELB라는 상품을 통해서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L은 linked,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quity linked 하면은 주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B는 bond인데 채권이란 뜻이에요. 이 채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권 투자, 우리가 영상에서 배웠던 뭐 장외 채권에 투자하자 이거랑은 조금 다른데 어떤 의미냐면 만기가 되면은 원금이랑 이자를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랑 연결된 데다가 투자를 하고 만기가 되면은 이자랑 같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완전 이해되셨죠?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해요. 자, 그러면은 ELB 모르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나아가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봐볼게요. 장점, 단점을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대문 영상이죠. 대문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점이랑 단점을 최대한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ELB는 뜻만 보셨어도 장점을 알아채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주식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만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은 그냥 이제 뭐 줄줄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줄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기가 있고 링크드, 결합된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을 제한시켜서 만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되게 추상적이어서 지난 2월에 24년 2월에 삼성증권에서 진행했던 ELB 상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미지를 보면은 기초자산 부분에 KT라고 써있죠. 우리가 아는 그 KT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KT 주식을 가져와서 ELB 상품을 만드는데 그 아래 보면 이때 이 수익률이 최대 4.16% 수익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건 미충족 시 최대 손실률 0%라고 빨갛게 써있죠? 그럼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금 손실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최대 수익률이 어떻다? 이 얘기는 이 최대 수익률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적금도 그렇죠? 예적금도 특판할 때 뭐 10%다 이러는데 실제로 가입하려고 보면은 뭐 이런저런 조건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뭐 3%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 상환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4.16%를 주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4.15%를 주겠다. 0.0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성증권에서 판매할 때 나왔던 판매 상품 설명서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상 찍고 있는 게 24년 5월 말이거든요. 만약 2월 달에 KT에 투자를 해가지고 24년 5월까지 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ELB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KT 주식에 직접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은 5월 3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실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방에 이해되셨죠? 이렇게 어떤 손실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적지만
대신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없어져 있구나.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공부용 목적으로 괜찮다고 한 이유가 주식에 그냥 투자하면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엄청 일희일비하게 되고 뭐 KT가 뭐 어떤지 뭐 이런 걸 찾아보기보다는 아 오늘 5% 올랐네, 아 오늘 5% 내렸네,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손실 제한해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아 KT가 어떤 회사고, 근데 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본 건데 내가 초보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손실이 와장창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손실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연습해보기가 좋은 거죠, 한마디로. 그럼 여기서 장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금 손실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만기 수익률도 0.01% 차이긴 하지만 확실한 편입니다. 네 번째, 주식에 대해서 간접 투자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어요. 딱 저위험 상품으로 괜찮죠? 제가 매달 저위험 상품 리뷰하잖아요. 그럼 이제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당연히 들어야겠죠. 근데 완벽한 상품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단점 중에 큰 건 중도 해지를 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때 뭐 1년 만기다, 혹은 뭐 1년 6개월 만기다, 뭐 3년 만기다, 이런 만기를 딱 확인을 하고 그동안 절대 쓸 일 없는 돈만 넣는다, 이 개념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찾으면은 막 10% 손해고 뭐 아니면 뭐 30% 손해고 이런 거 손해를 따지기 전에 난 연습할 거고 뭐 그동안 뭐 쓸 일 없는 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하여튼 뭐 중간에 쓸 돈인데 여기다 넣었다 이러면은 아주 슬플 거예요. 그냥 안 넣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런 ELB 같은 상품이 요즘 같은 시기에 주식도 막 올랐다가 엄청 이제 꼬꾸라지고, 그다음 뭐 채권이나 이런 것도 좀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 막 이런 막 위기가 어떻다 막 이런 시기에 좀 유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ELB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되어 있어요. 증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막 무제한으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착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5%짜리 ELB 특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완판됐어요. 이 관심을 좀 가져두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안지양 블로그에도 보일 때마다 하나씩 리뷰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이런 데 넣지 마세요. ISA 계좌 같은데.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는 어떤 절세 계좌, 이런 곳에다가는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계좌에다가는 ELB, ELS, 뭐 DLB, DLS, 만기가 있는 파생 상품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것도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ISA 계좌는 만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설명 드릴 때 만기 연장을 쭉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렸는데,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하면 한 3년 정도 투자했으면은 뭐 돈 쓸 일 좀 있을 거예요. 뭐 아파트를 매수한다든지 뭐 애를 키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 연장을 못 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ISA 만기는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1년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머니아이 얘기를 듣고 3년 만기짜리 뭐 ELB나 ELS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선택지가 생기냐면, 나중에 ISA 계좌 딱 만기됐어요. ELB는 아직 만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자를 아직 수령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돈을 써야 되면은 ELB를 중도 환매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단점 중에 하나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다렸다가 절세 혜택을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중도 환매하고 ISA 계좌 맞춰가지고 절세 혜택을 받을 건지, 혹은 이제 반대로 이제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이제 ELB를 유지하고 요거 뭐 ISA 계좌 이런 거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자를 받을지, 뭐 이런 선택을 막 복잡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ISA 계좌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만기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ELB 상품이 원금 손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예금 같은데 1억 원 투자했다, 그래서 뭐 5% 정도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500만 원이 나오겠죠? 세금 이제 생각 안 하고 했을 때. 근데 ELB에 투자했는데 이런 지금 이제 예시로 들었던 KT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충족 못했을 때 어떻다 이렇게 조건을 봤는데, 충족을 못했을 때는 이자는 안 드립니다, 이런 상품이 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 원 투자를 했다, 근데 조건 충족을 못 해가지고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만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금이랑 비교했을 때 예금은 어쨌든 뭐 5% 정도 이자를 받았는데 ELB는 이제 수익률을 뭐 6%, 7%좀 높게 기대할 수 있었는데 조건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이자를 못 받았다. 이런 이자 손실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상품들마다 이 설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ELB 투자를 할 때 뭐 알아야 되는 점들은 대부분 아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증권사에서 이거 ELB 어떻게 찾냐 이러실 거잖아요. 분명 이거 클릭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선착순이랑 막 마음도 급하고 보통은 PC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증권사 뭐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도 깔아 두시고 그다음 뭐 로그인도 한번 해보시고 한 다음에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금융상품 메뉴에 들어가서 뭐 ELS, DLS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손실이 없는 걸 찾아주세요 하고 필터를 걸면은 ELB, DLB 이런 상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삼성증권에서 판매하는 거랑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는 거랑 뭐 NH에서 판매하는 거랑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어떻게 잘라가지고 상품을 구성한 다음에 내놓는 건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정도까지 알면 진짜 알려드리고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완전 이거 뭐 유튜브에서 막 알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다 10배 얘기만 하지. 네, 그럼 다음 달부터는 ELB나 DLB 같은 상품들, 원금 손실이 없는 상품도 저위험 상품 리뷰할 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또 저희 블로그에도 이거 글을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